안녕하세요. 대바의 서재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본 부모님의 표정이나 몸짓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만약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오늘 아침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본 부모님의 얼굴을 기억하시는지요? 기다리면 만날 수 있고 달려가면 볼 수 있는 곳에 부모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우리는 알면서도 그것을 잊은 채로 살아갑니다. 마치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기듯이 말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은데도 정작 우리 자신은 거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보고 싶어도 더는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요. 그리움이 사무칠 땐 도무지 어찌해볼 도리가 없어 아픈 심장 위에 가만히 손을 얹습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소중한 것은 곁에 두고 색이 바래지 않도록 마음으로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중국 작가인 주쯔칭의 산문집 아버지의 뒷모습입니다. 베이징 대학에 다니던 학생 시절 할머니의 초상을 치르기 위해 고향집에 들렀다가 다시 북경으로 돌아가는 길 기차역에서 있었던 아버지와의 단상을 써내려간 수필입니다. 1898년생인 주쯔칭은 오늘날까지도 중국에서 가장 이름난 산문 작가입니다. 원래 시인으로 등단했던 그가 칭화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산문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의 글에는 시에서 느껴지는 서정과 담백한 운율이 있습니다. 등소평은 그를 가리켜 중국 민족의 기계를 드높인 작가라고 칭송했다고 합니다. 기계는 모르겠지만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관조하듯이 단박하게 써내려간 주쯔칭의 수필을 읽다 보면 마치 수묵화를 감상하는 듯한 품위가 느껴집니다. 주쯔칭 산문집 아버지의 뒷모습 옮기니 문현선 펴낸 곳은 반리입니다. 제비는 멀리 떠나도 다시 돌아오는 때가 있다. 버드나무도 시들었다가 다시 파릇해지고 복사꽃 또한 졌다가 다시 피어난다. 그런데 총명한 그대여 부디 알려주게. 우리의 나날은 왜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가? 그들이 내게 얼마나 많은 날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내 손은 점점 비어가고 있다. 가만히 계산해보니 8천여 날이 내 손에서 빠져나갔다. 바늘 끝에 물 한 방울이 바다로 떨어지듯 내게 주어진 나날은 시간의 흐름 속으로 사라졌다. 소리도 없고 흔적도 없이. 생각할 때마다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눈물이 뺨으로 넘쳐 흐른다. 아버지의 뒷모습. 아버지를 못 뵌 지 2해 남짓 지났지만 아버지의 뒷모습이 영 잊히지 않는다. 그해 겨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관직에서 물러나셨다. 불행은 홀로 오지 않는다는 말이 실감났던 시간이다. 나는 베이징에서 쉬저우로 내려가 아버지와 함께 상을 치르기로 했다.
고향집으로 돌아간 뒤 아버지는 팔 물건은 팔고 저당 잡힐 물건은 저당 잡혀 빚을 청산했지만 장례를 치르느라 얻은 빚은 고스란히 남았다. 그러는 동안 집안 풍경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할머니의 장례 때문이기도 했지만 절반은 아버지의 실직 때문이다. 장례를 마친 뒤 아버지는 일을 찾으러 난징으로 가시겠다고 했다. 나도 공부를 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돌아가야 해서 우리는 함께 길을 나섰다. 난징에서 나는 친구와 하루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이튿날 오전 강을 건너 푸커우로 가서 오후에 베이징행 기차에 오르기로 했다. 아버지는 일이 바빠 데려다 주지 못하겠다며 잘 아는 여관 심부름꾼에게 배웅을 부탁하셨다. 여러 차례, 그것도 매우 상세하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셨다. 그러면서도 심부름꾼이 제대로 챙기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며 한참을 머뭇거리셨다. 사실 그때 나는 이미 20살에 베이징도 두세 차례 오갔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게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당신이 직접 배웅하기로 결정하셨다.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두세 번이나 말렸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다. 우리는 강을 건너 기차역으로 갔다. 내가 표를 사는 동안 아버지가 짐을 지키셨다. 짐이 너무 많아 짐꾼에게 돈을 좀 쥐어줘야 하는 상황이라 아버지는 곧 짐꾼들과 흥정을 시작했다. 그때 나는 뭐가 그리 잘났는지 아버지의 말솜씨가 마뜩찮게 느껴져 끼어들어야 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혼자 흥정을 끝내고 나를 기차까지 배웅해 주셨다. 아버지는 문 옆으로 자리를 잡아주셨고 나는 아버지가 주신 자주색 외투를 좌석에 깔았다. 아버지는 잘 가라며 밤에도 잘 살피고 감기 조심하라고 당부하셨다. 그리고 열차 안내원에게 나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셨다. 나는 속으로 아버지가 고지식하다고 비웃었다. 돈이나 바라는 사람들에게 부탁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다고. 게다가 내 나이가 몇인데 혼자 몸도 제대로 건사 못할까봐 걱정이시냐고 말이다. 아,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었는지. 내가 말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가세요. 아버지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씀하셨다. 귤을 좀 사올 테니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라. 맞은편 플랫폼 너머 철책 바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장사꾼이 보였다. 그런데 그리로 가려면 철길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이쪽 플랫폼에서 내려가 다시 저쪽 플랫폼으로 올라가야 했다. 몸이 뚱뚱한 아버지로서는 쉽지 않은 길이었다. 내가 가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한사코 당신이 가겠다며 나를 자리에 앉혔다. 검은 전통 모자를 쓰고 검정 마고자와 남색 두루마기를 입은 아버지가 뒤뚱거리며 걸어가 천천히 몸을 내밀어 철길로 내려서는 모습이 보였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철길을 건너 맞은편 플랫폼으로 올라가는 일은 힘들어 보였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플랫폼 바닥을 누른 채 두 다리를 위쪽으로 움츠려 뛰었다. 뚱뚱한 몸이 왼쪽으로 살짝 기우뚱하자 힘겨워하시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왈칵 눈물이 솟았다. 혹시 아버지나 다른 사람에게 보일까봐 얼른 눈물을 닦았다. 다시 밖을 내다봤을 때 아버지는 이미 주황색 귤을 하나를 안고 몸을 돌리고 계셨다.
아버지는 귤을 플랫폼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철길로 내려온 다음 다시 귤을 집어 건너오셨다. 이쪽 플랫폼으로 오셨을 때는 내가 얼른 부축해드렸다. 객차까지 올라오신 아버지는 귤을 모두 내 외투에 올려놓으셨다. 그리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는지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말씀하셨다. 이만 갈 테니 도착하면 편지해라. 나는 아버지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버지는 몇 걸음 가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말씀하셨다. 들어가거라. 안에 아무도 없잖아. 나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기차역을 오가는 인파에 섞여 더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다가 열차로 돌아왔다. 또 눈물이 흘러나왔다. 베이징에 도착한 뒤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다. 나는 잘 지낸다. 다만 어깨가 많이 결려서 젓가락이나 붓을 들기가 힘들구나. 아무래도 떠날 날이 멀지 않았나 보다. 거기까지 읽었을 때 반짝이는 눈물 속에서 또다시 남색 두루마기와 검정 마고자를 입은 아버지의 뚱뚱한 뒷모습이 보였다. 아, 언제 다시 아버지를 뵐 수 있을까? 1925년 10월 베이징에서